안녕하세요. 성태현 회장 김태형입니다. 36기 김태형입니다. 네, 성태현의 두 번째 세미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35기의 황정원 원우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희 황정원 원우님은 잘 아시겠지만 세무회계 명언의 대표 세무사님이시기도 하시고 매주 수업이 있으실 때마다 서울에 직접 오셔가지고 수업을 다 들으실 정도로 굉장히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저희가 직접 부산에 찾아와서 지금 여기 저희가 부산에 있거든요. 부산에 찾아와서 저희 강사님을 직접 뵙고 원우님들과 함께 이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절세에 대한 부분, 세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제 강사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원 세무사진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35기 황정원입니다. 이렇게 열렬한 환호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사실 존경하고 좋아하는 우리 원우님들 앞에서 이 강연을 하게 돼서 굉장히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부산인데 이제 멀리서까지 부산에 오셔가지고 끝나면 나와. 가지고 정말 감사드려요. 이제 긴 연휴라서 바쁘시기도 하고 토요일 밤인데도 응원차 이렇게 와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어떻게 조금 구성을 하면 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게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저보다 훨씬 더 세금이나 세무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전혀 세무랑 관계없이 지내신 분들도 많아서 어떻게 하면 이 한 시간을 귀중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제가 조금 도움이 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제 좋은 정보나 정확한 정보는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이런 데 많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하나라도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라도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게 얻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성수연에서 이거 강의를 해달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 주제가 많았거든요. 연말정산도 있고, 부동산 세금도 있고, 아니면 창업 관련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한 시간 안에 이걸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한 개만 해도 몇 시간씩 하는 내용인데, 한 시간 안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원우님들한테 이걸 좀 좋은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한 가지만 도움이 될 만한 걸 내가 드릴 수 있다면 이 시간이 제가 뜻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준비를 했고요. 우리 조윤아 부회장님이 어제 밤낮 새벽부터 정말 열심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미흡하더라도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네,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산에 세무회계 명언 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고요. 그 전에 이제 근무세무사로 몇 년간 근무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방세무사에서 연구-연수부 이사도 하고 있고, 나눔세무사도 하고 있고 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IMB에 제일 많이 열정을 쏟아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학기에 사실 성태현 원우님들이랑 여러 원우님들 보고 싶었는데 못 봐서 너무 아쉽고 다음에 위드 코로나가 되면 꼭 한번 다시 같이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설문을 미리 받았어요. 원우님들이 어떤 게 궁금해 하실지 저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문 받았을 때 일단 89명이 참석을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근로소득자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금융소득, 그 다음에 임대소득, 사업소득자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근로소득 위주로 조금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무상담 경험도 여쭤봤는데 유료로 세무상담을 받으신 분들은 15%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좀 비기너하게 좀 얇게 넓게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세무 수업도 수료하신 분이 70% 가까이 안 들으셨다고 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요.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어요. 사실 세금이 내가 모르더라도 어느새 내고 있고, 뭐 내가 이거를 뭐 피하려고 뭐 한다고 피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죽음과 세금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세무사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세무사를 곁에 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라는 슬로건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세무랑 관련 있게 뭐 저한테 뭐 필요한 거라든지 아니면 세금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세법에 관해서 그냥 크게 대략적으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일단 크게는 국세하고 지방세가 있어요. 이 국세 중에는 이제 내국세가 있고 개별세법이 있고 그리고 관세법이 있어요. 뭐 관세법은 알다시피 이제 관세사님들이 하시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세무사는 내국세랑 개별세법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개별세법 중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그다음에 증권거래세, 교육세, 뭐 농어촌 특별세, 뭐 조세특례 제한법, 그리고 국조까지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저희가 거의 세무사들이 좀 다루는 법이에요. 이게 거의 신고를 통해서 이제 세금을 짓거나 아니면 세금을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방세에도 보면 노란색으로 돼 있는 뭐 담배 소비세라든지 지방소득세라든지 지방소비세라든지 이런 거는 세무사가 뭐 할 때 소득세 뭐 10%, 법인세 10% 이렇게 내게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게 이제 개별세법의 인지세법, 그리고 지방세에 취득세랑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등기하신 분들은 한번 내보셨을 거예요. 이제 등기하러 가면 취득세를 내고 뭐 인지세 내고 등록면허세 내서 이제 뭐 부동산 등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업무는 이제 등기 업무이기 때문에 등기소 가거나 아니면 법원에 가야 돼서 법무사님이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주민세나 지산세, 자동차세는 이게 고지라고 하거든요. 뭐 이번 달이랑 뭐 7월 달에도 고지서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공무원들이 이제 뭐 일괄적으로 어떤 그 납세 요건이 해당되면 고지서로 내고 그럼 그 고지서대로 그냥 납부를 거의 다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요즘의 문제는 사실 부동산세법이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 취득세랑 뭐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물론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신고를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고지로 거의 가거든요. 가고 이제 그 합산 배제를 신고할 때만 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다루는 법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워낙에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부동산 뭐 종부세라든지 아니면 뭐 취득세 이런 재산세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희가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사실 이걸 안 다루시는 세무사님도 많아요. 그래서 뭐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너무 많이 바뀌고 그래서 저희가 뭐 조금 고민이 많긴 한데 일단 최대한 저희는 이제 습득을 해서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뭐 세무사인데 이것도 다 모르냐라고 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이렇게 많아서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조금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말정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이제 거의 다 그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웬만한 건 다 알고 계신다고 제가 베이스를 깔고 제가 좀 특이하게 아니면 조금 신경 써서 이거 좀 핸들링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팁만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이제 IRP라고 해서 퇴직연금 계좌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 계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연금 계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IRP랑 연금 계좌는 뭐 근로소득자뿐만 아니고 종합소득, 그러니까 뭐 사업소득자들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뭐 디테일한 내용은 사실은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하시면 되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있는데 한도가 뭐 총무별액이 1억 2천만 원 이하자까지만 이제 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한도가 지금 괄호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연금 계좌 세액 공제만 됐어요. 그래서 괄호가 아닌 400만 원, 300만 원까지만 한도로 인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퇴직연금 세액 공제는 최대 700만 원까지로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IRP 계좌로만 700만 원을 다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연금 계좌 400만 원 한도까지 받고 나머지 차액을 IRP로 700만 원까지 채워서 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개정된 거는 50세 이상인 분들은 400, 700이 아니고 600만 원까지 연금 계좌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고 추가로 300만 원, IRP 계좌로 9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이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분들은 너무 세액공제 받으실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장기간 돈이 많아서 장기간 내가 축적을 하고 60살까지 이걸 묵혀둬도 괜찮다. 내가 불입할 그런 돈이 여유가 충분하다라고 하시면 IRP 계좌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의 100만 원이 뭐 내년에 100만 원이랑 가치가 다르듯이 지금 15%, 12%를 공제 받는 게 내년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 좋은 점이랄까? 약간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연금저축 이 계좌를 중도 해지할 때는 기타 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하는데 지금은 세율이 지방소득세 1.5%랑 15% 해서 16.5%를 원천 징수를 합니다. 아까 앞에서 보면 지금 뭐 1억 원 초과 이상인 분들은 12%로 공제가 되는데도 기타 소득세는 15%로 원천 징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해가 날 수가 있어요.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중도 해지를 하지 않으실 분만 하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추가로 그게 또 IRP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증권사라든지 아니면 은행에서 이렇게 하니까 운영수수료가 또 불입하는 거에 대해서 뭐몇 퍼센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여기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불입한 금액에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 추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손실이 났다고 해도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다 원천징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운영수수료도 나가고 그다음에 해지할 때는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이걸 좀 감안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55세에서 뭐 65세까지 자기가 이제 퇴직하고 이제 연금으로 받게 되면 이제 나이에 따라서 최저 3.3%에서 6.6% 연금소득세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성투연에서 이게 부동산 관련 이제 정보 많이 주시잖아요. 특히 이제 로또 청약이 다들 관심사가 많은데 여기서 이제 청약 저축에 대해서 소득공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요건은 간단하게 말해서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되고요. 사업소득자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여야 되고 그리고 세대주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 통장 구입부는 본인이 받을 수 없고 무조건 자기 본인 명의의 세대주고 무주택자 7천만 원 이하만 됩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는 연간 240만 원이고요. 그래서 공제액은 불이익의 40%인데 그러면 96만 원이 돼요. 그럼 96만 원이 내가 뭐 세이브가 됐느냐 이게 아니라 96만 원이 이제 소득공제를 받으니까 곱하기 세율만큼만 제가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저 6%에서 7천만 원 이하면 최대 24%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래도 여기에 해당이 되신다 하면 청약 저축을 구입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받아가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제가 뭐 처음에는 이제 집이 있다가 갑자기 무주택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은행에다가 얘기를 해줘야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계속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연말이 되기 전에 만약에 뭐 주택이나 이게 공제 그런 요건이 바뀌게 되면 은행에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외에 이제 주택 관련된 거는 주택 임차 차익을 임차 자금 차익 원리금 상환의 공제라고 해서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공제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 차익금 이장 상환의 공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 친구 한 명이 이제 3.3% 받는 그 프리랜서거든요. 근데 이제 출산을 하고 이제 휴직을 하게 되면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소득이 있으니까 작년에 이제 퇴사를 해서 소득이 있으니까 이제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물어봤죠. 왜냐면 산후조리 원호도 있었을 거고, 뭐 병원비도 많이 나갔을 거고 하니까 또 의료비 많이 나간 게 있냐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의료비 세공제로 뭐 어느 정도 15만 원 넘게 이렇게 환급을 받아줬거든요. 사실 15만 원이면 성투현 3학기 회비예요. 네, 저희한테는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뭐 워낙에 조금이라도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열심히 모아야죠. 그래서 일단 의료비 세공제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뭐 만약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소득이 각각으로 연말정산을 하잖아요. 근데 배우자 한 명한테 몰아서 의료비 세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할 때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올해 뭐 휴직이 들어가서 뭐 급여가 많이 없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기납부세액이라고 하죠. 이제 환급받을 세액이 적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남편한테 몰아주게 되면 훨씬 더 환급받을 세액이 많아지니까 이런 경우는 한번 비교를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은 제가 받을 수는 없고요. 근데 뭐 소득 금액이 뭐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거나 다른 뭐 종합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100만 원 이상이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또 하나가 챙겨보실 게 기부금 공제가 있어요. 사업소득자도 같이 되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신경을 안 쓰면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기부금이 예전에는 5년 동안 2월이 있는데 지금 10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10년 동안 뭐 내가 한도 초과돼가지고 이걸 못 받았다고 하면 차기에,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2월이 가능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한도가 있는 게 밑에 보면은 지정 기부금 중에 종료단체 기부금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 금액의 10%밖에 이게 공제가 안 되세요. 그리고 아니면 자기가 공제를 했는데 뭐 기납부세를 전부 다 뭐 환급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하면 또 다음 연도로 2월이 되거든요. 근데 이 2월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근데 다음 해에는 만약에 뭐 기부를 좀 적게 했다. 그래서 뭐 한도 초과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 전 연도에 있었던 걸 2월 해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걸 한번 챙겨보시면 지금 2013년도면 거의 8년치잖아요. 그래서 한번 혹시나 지금 2월 됐는데 내가 신경을 못 써서 못 받는 게 있다 하면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2월, 전년도 2월까지 챙겨주시는 회사도 있는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넣는 데 같은 경우는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환급할 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기부명세서 서식을 제가 따왔거든요. 그 아까 적어놨는데 홈택스에서 지급 명세서에 들어가시면 기부금 명세서가 조회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이름이랑 회사가 적혀 있고 맨 마지막에 기부금 조정 명세라고 있는데 기부 연도가 있고요. 기부 금액이 있고 그다음 맨 오른쪽에 보면 여기 2월 금액이 있어요. 그럼 이 2월 금액이 있으면
다음 연도에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만약에 2021년도 거 같은 경우는 아까 봤을 때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 기부금 1월 공제가 있다면 2020년 1년도 연말정산 할 때 받으실 수 있으니까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자가 많아서 뭐 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내 원천징수 영수증은 한번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거든요. 이게 이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해서 내가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혹은 입사일부터 12월 31일 아니면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 내 근로소득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나와 있는 표거든요. 여기 보시면 16의 개라고 돼 있는 게 제 총 연봉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얼마인지 보고 뭐 만약에 배우자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원천징수 영수증 보고 얼마 버는지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밑에 쪽에 보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결정세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결정세액을 내가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확정적으로 결정된 나의 소득세예요. 그래서 내가 연말정산을 했을 때 이 결정세액이 뭐 2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근로소득을 통해서 이 세무서, 그러니까 국세로 내는 게 200만 원인 거고, 지방소득세는 지금 거의 소득세 10%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총 계산을 완료했을 때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기납부세액은 회사에서 매월 이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떼가잖아요. 그걸 떼간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얼마나 떼갔는지 자기 급여 명세서 보고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중소기업 중에는 아직까지 악덕 사장님들은 이걸 환급을 안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거 받는 거 맞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뭐 챙겨봐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차관 징수세액이 여기에 마이너스가 뜨면 우리가 제 13월에 월급을 받으실 수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가 뜨면 다음 달 월급에서 이 금액만큼 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마이너스 얼마 나왔는지, 그리고 환급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소득세율표인데 뭐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근데 지금은 이제 누진세율로 해서 6%에서 최고 45%까지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소득세를 내고 있거든요. 이게 종합소득세인 근로소득, 사업소득도 마찬가지고 양도소득세랑 퇴직소득세도 이 소득세율표로 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세금으로 넘어갈 건데요. 부동산 세금이 이제 제일 저희가 머리 아파하는 게 양도소득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부분도 조금 다를 거고 종합부동산세도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얘기를 하고 일단 그렇게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한번 성투연 우리 포스터에 이거 공동명의로 하면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 그런 거 좀 필요한 것 같다고 해서 계산을 한 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뭐 건물이라고 할게요. 만약에 취득을 2010년도 1월 1일에 하고 양도를 2020년도 1월 1일 딱 10년 보유를 하고 했어요. 그리고 취득했을 때는 5억 원이었는데 양도했을 때는 16억 원이라서 11억이 남았어요. 11억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뭐 다른 경비는 없다고 했을 때 그럼 혼자 했을 때랑 공동 명의로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지 계산을 한 거거든요. 양도 차익은 둘 다 11억이 똑같아요. 근데 공동 명의 만약에 부부랑 배우자랑 공동 명의를 하게 되면 이제 세금 같은 경우는 명의로 각각으로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보면 공제가 뭐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뭐 이제 기간별로 공제가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뭐 기본 공제 250만 원 되는 게 이제 배우자랑 나랑 각각 되니까 250만 원 더 추가 공제가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했듯이 세율이
6%에서 42%로 누진세율이다 보니까 그래도 반을 나누면 그 세율 구간이 낮아져요.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로 혼자 낼 때는 최대 구간이 42% 구간인데 만약에 50%로 나눠서 하게 되면 지금 세율 구간이 40%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지방소득세 10%까지 다 낸다고 가정하면 차액이 3,73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취득할 때 공동 명의로 하고 뭐 양도세를 좀 줄여보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양도 차익이 크면 클수록 이 차익이 더 많이 나니까 공동 명의로 취득을 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서 25번의 뭐 이제 개정이 들어갔어요.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제 문의가 들어오면 검토를 통해서 최대한 뭐 날짜랑 뭐 이렇게 지역별로 다 검토를 해서 며칠 동안 걸려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거든요. 그 중에 올해 바뀐 것만 간략하게 적어왔어요. 일단 올해부터 이제 시행되는 게 최고 세율이 아까 10억 이상은 45% 구간이라는 거. 그리고 법인 주택 양도 소득세가 이게 뭐냐면 개인은 이제 6%에서 뭐 지금 45%로 내는데 법인세는 뭐 2억 원 이하는 10% 구간으로 내고 2억 원 초과부터는 20%로 내고 3천억 초과만 뭐 22%, 뭐 25%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구간이 거의 20%인 거예요. 근데 개인이 내면 최고 45%니까 이 차익 부분이 너무 많이 나죠. 그래서 만약에 법인이 주택을 양도를 하게 되면 그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원래 추가과세를 했었어요.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토지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작년까지는 주택 양도 추가과세가 10%였거든요. 근데 워낙에 이제 법인 부동산으로 부동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20%로 추가과세가 10%가 늘었고요. 그다음에 1세대 1주택은 원래 비과세죠. 들어보셨죠? 1세대 1주택 비과세인데 이게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예전에는 1년에 8%까지 해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뭐 만약에 10억에 팔았다면 1억 원 부분에 대해서 또 80% 공제해주고 그럼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근데 이걸 이제 예전에는 보유만 하면 1년에 8%씩 해줬는데 지금은 보유를 10년 하면 40%, 거주를 10년 하면 40% 해서 그걸 더해서 최대 80%까지 해준다라고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또 이슈가 있는 게 내년부터는 거주 기간만으로 그냥 통으로 쳐서 거주 기간 1년당 8%로 해준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 1월 1일부터 분양권에 주택수가 포함이 됐어요. 그전에는 입주권이랑 주택만 주택수에 포함이 됐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사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을 해서 뭐 다주택자, 뭐 중과세 이런 걸 다 따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또 다른 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취득세는 작년부터 이미 그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올해 6월 1일부터 또 지금 적용이 된 게 주택이나 분양권을 1년 이하 아니면 2년 이하로 보유하다가 양도를 하게 되면 70%, 6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분양권을 뭐 프리미엄을 1억에 팔았어요. 근데 1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지방세 7%까지 해서 7,700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 나는 2,300만 원만 먹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잘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작년에는 뭐 2주택 이상은 10% 추가과세,
그리고 뭐 3주택 이상은 20% 추가세였는데 이게 20%, 30% 추가로 더 10%가 가중이 됐어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이제 양도하기가 더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간에 약간 세법이 바뀐 게 지금 양도를 하면 이렇게 세율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금 1억 원 내가 벌어봤자 7,700만 원을 국가에 내고 나는 2,300만 원까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럴 바에는 그냥 아들이 증여세 내고 그냥 증여하자 라는 생각으로 증여를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작년부터 뭐 그전부터. 그래서 이제는 올해부터 이제 증여분도 처분으로 봐서 양도한 거랑 똑같은 효과로 봐서 만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 이거를 이제 처분한 걸로 봐야 됩니다. 자, 이것만으로 봤을 때 저희가 뭘 신경 써야 되냐면 봐요. 만약에 주택 세금을 상담하러 왔어요. 그러면 2021년 1월 1일부터 집을 언제 팔았고 언제 증여했고 지금 수준이 없는 주택도 다 카운팅을 해야 돼요. 그때부터 기산이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기가 처분한 주택도 뭐 바꾼 것도 용도 변경도 지금 처분으로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택으로 하다가 상가로 용도 변경을 했어요. 근린생활시설로. 그것도 처분으로 봐서 카운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내가 2021년도부터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하고 용도 변경하고 증여받았고 증여했고 이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올해 제가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말씀드릴 뭐 기본 팁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요. 일단은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예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기간 내에서 이제 소득세를 내거든요. 뭐 종합소득세랑 마찬가지인데 뭐 알고 계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올해 한 채를 팔았어요. 1억 원의 차익이 났어요. 세금을 냈죠. 그리고 올해 또 한 채 팔았어요. 그럼 2억 원의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누진세가 되기 때문에 1억 5천 뭐 이상이면은 아까 뭐 35%뭐 그렇게 세율로 내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올해 12월 31일에 하나 팔고 내년 1월 1일에 한 채를 팔았어요. 그러면 올해 1억 원 차익 나고 내년에 1억 원 차이가 나서 1억 원에 대해서 각각 세금이 돼요. 그러니까 세율 자체가 세율 구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익이 날 것 같으면 뭐 2021년도에 한 채, 2022년도에 한 채 나눠서 파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계산을 해보시고 아니면 또 다른 게 내가 너무 이제 막 다주택자라 가지고 막 손해를 보고 팔았어요. 한 1,000만 원 손해 보고 팔았는데 이거는 이익이 날 것 같은 거예요. 한 1억 원 이득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같은 해에 파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000만 원 내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죠. 그러고 내가 1억 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같은 해면 이걸 또 통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1억 원 마이너스 1,000만 원에서 9천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요. 네, 이런 경우는 같은 해에 파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간과세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뭐 통산은 뭐 적힌처럼 이제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주식은 주식끼리, 기타 자산은 기타 자산끼리 이렇게 되고 신고기한은 예정 신고기한은 2개월 말일까지 해주셔야지 가산세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가산세가 무서운 게 만약에 본세가 내가 3천만 원이에요. 근데 2개월 말일까지 내가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깜빡하고.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 20% 들어갑니다. 물론 뭐 조기 뭐 한 달 이내 뭐 신고, 뭐 6개월 이내 신고하면 감면이 조금 있긴 있어요. 뭐 한 달 이내 해도 50% 감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10%를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자율 1%안 되죠. 그 10년 동안 내가 이자 모은 거 그거 가산세로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 가산세만 그렇고 납부 불성 이제 이름은 바뀌었는데 납부를 안 한 일수당 뭐 만분의 2.5라고 해서 그럼 1년에 한 10% 정도 돼요. 이거를 1년에 10% 이자를 더 추가를 해서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고 기한은 지켜서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시는 게 그나마 제일 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까지 한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겸용주택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 뭐 주택을 뭐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다. 근데 1층에 상가로 뭐 세를 주고 있고 2층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상가주택이라고 해서 겸용이죠. 근데 주택이 내가 만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팔아도 주택은 비과세, 상가는 과세 되겠죠. 근데 올해까지는 뭐냐면 이제 주택 면적이 주택이 아닌 뭐 상가 면적이겠죠. 그것보다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과세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내가 2층짜리인데 2층에 그 주택 면적이 더 큰 거예요. 1층에는 뭐 필로티라든지 이런 걸 해서 뭐 면적이 작다. 그러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주기 때문에 올해 안에 팔면 1세대 1주택 내가 비과세라면 전체를 주택으로 해서 몽땅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주택 면적이 크든 작든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이렇게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겸용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또 약간 조금 애매한 게 내년에 고가주택 비과세가 지금 9억 원 초과분을 내는데 12억 초과분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9억 원과 12억 사이에 이게 매매가 조금 행해질 것 같다는 부분을 조금 더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고 근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주택이 많아서 중과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오히려 내년에 하시는 게 더 나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상가는 그냥 일반 세율로 되고 주택은 중과세가 되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그래서 겸용주택은 올해까지 조금 이슈가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주택이랑 상가가 재밌는 게 옛날에 지어진 집은 이제 건축물 대장이랑 실제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이제 무허가로 주택을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건축물 대장상에서는 상가가 더 많아 보여도 실제가 주택이 더 많다고 하면 주택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측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여기 겸용주택에서 팁이 뭐냐면 그 건축물 대장에는 안 나와요. 만약에 1층이랑 2층이 면적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같기 때문에 주택이 더 크진 않죠? 그러면 그냥 상가는 상가 주택으로 보거든요. 근데 2층이 내가 주택이에요. 그러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계단은 주택으로만 쓰겠죠.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원래는 계단이 건축물이 아닌데 이 계단 면적을 주택 면적으로 포함해서 신고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1제곱미터라도 주택이 크게 되면 전체가 주택이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비과세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겸용주택이 있으면 뭐 주택으로만 쓰는 뭐 창고가 있다, 아니면 보일러실이 있다, 아니면은 계단이 있다라고 하면 건축물 대장이랑 상관없이 실제 주택 면적이 크면 그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뭐 예전에 제가 이제 신고했을 때도 주택이 8억 5천인데 공부상에는 똑같았어요. 1층, 2층이 똑같이 지어져서. 근데 제가 가서 뭐 계단 실측하고 이렇게 해서 사진 다 찍고 이렇게 신고를 해서 결국 비과세를 전체를 받았거든요. 세금을 내면 6천, 7천 나와요. 왜냐하면 상가 부분 내야 되니까. 근데 비과세를 다 받은 거예요. 좋겠다. 네, 한번 해당되시는 분은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제 비사업용 토지가 지금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그 뭐 LH 사건이랑 이런 것 때문에. 그것 중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내년부터 원래 그전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뭐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안 됐어요. 1년에 3% 공제해 주는 거 안 해줬는데 10몇 년도부터인가 그거 너무 가혹하다라고 해서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해줬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다시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는 뭐 올해까지는 10% 추가과세인데 내년부터는 또 20% 추가과세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하나 중 하나가 이제 주말 농장으로 그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주말 농장이 뭐냐면 이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 농지에
뭐 우리 집이랑 뭐 직선거리로 30km 이내 아니면은 뭐 시군구 같이 있으면 돼요. 이 경우는 내가 직접 막 계속 여기만 종사하지 않더라도 주말 농장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그래 농업 했다고 봐줄게라고 해서 사업용으로 봐준 그 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올해까지만 되고 내년부터는 삭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농지를 이렇게 주말 농장으로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삭제가 되니까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주택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워낙에 이제 계속 뭐 날짜별로 많이 변하니까 내가 이때 샀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하려면 한번 여기서 검색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취득세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다주택자랑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뭐 1주택자에서 뭐 3주택까지 원래 1에서 3%까지 이렇게 세율을 매겼었는데 뭐 이제는 더 추가로 최대 뭐 8%, 12%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다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뭐 2주택부터 8% 취득세를 내고 3주택은 12%를 내는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그거는 너무 어차피 팔 거니까 8%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기존처럼 1에서 3%까지 세율로 내거든요. 근데 대신에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집을 처분을 해야지 추징이 안 돼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는 이제 뭐 3년 이내 처분을 해야지 뭐 추징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취득세, 주택 취득세 중과 재외주택인데 이거 검색을 하시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열심히 보실 필요는 없고 대충 뭐 공시 가격이 1억 원 미만의 주택은 중과세에서 뭐 제외된다. 그래서 요즘에 1억 원, 공시지가 1억 원 미만 주택이 많이 팔린다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취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사치상 대상인이라고 해서 고급 주택이나 별장을 취득하면 원래 그 전부터 계속 8%로 중과되어 왔었고요. 중과주택 중에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취득세가 원래 이제 그 유상 취득이라고 해서 내가 돈 주고 산 취득에 대해서는 아까 했던 것처럼 1에서 3%, 뭐 8%, 12% 이렇게 부과가 되어 있어요. 원래 이제 무상증여라고 해서 증여로 받을 때는 그냥 4.4%, 뭐 4.6% 이렇게 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3억 원 이상, 그러니까 기준시가죠. 그 개별 주택 가격이 3억 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증여를 받으면 12%로 질세를 내셔야 돼요. 뭐 이제 뭐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뭐 직계 뭐 좀비 소유한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인데 일단은 증여를 하는 것도 12%로 이제 매기겠다라고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밑에 보면 주택수 산정 시에 분양권, 입주권이 산입이 된 게 취득세는 2020년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공표가 나서 시행을 하는 게 8월 10일 이후부터 취득한 것부터 되니까 그 전에 취득한 건 상관이 없어요. 종전처럼 그냥 뭐 분양권이든 입주권이든 그냥 종전 규정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8월 10일 이후 취득을 하긴 했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2020년도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해서 이제 계약금을 낸 게 보이면 종전 규정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셔야 되고, 그리고 입주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상매매로 보지 않고 원래 자기 거 이제 내서 조합원이 됐다가 내가 다시 새로 이제 신축을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원시 취득세 2.8%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가 이제 땅을 사서 신축으로 집을 짓게 되면 내가 다주택자라도 이것도 원시 취득이라서 2.8%로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대지에 자기가
뭐 집을 지어서 주택을 뭐 올리거나 뭐 원룸 짓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앞에 있던 그 내용 중에 이제 완전 똑같은 건 아니고 비슷한 거 가져왔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앞에서 보면 여기 뭐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계약하고 뭐 8월 10일 이후에 취득분은 그래도 종전으로 가준다라는 게 있죠. 이거랑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원래는 4주택 이상자만 이제 뭐 4.6%로 취득세를 냈었거든요. 3주택 이하는 원래 1에서 3%까지 냈었고. 근데 이제 이건 4주택 이상인데 나는 이 법이 바뀌기 전에 뭐 계약금을 냈다. 근데 본계약금은 아니고 내가 가계약금을 낸 거예요. 근데 이 가계약금도 내가 그 날짜 이전에 냈으니까 그것도 뭐 계약금 낸 거 아니냐. 그래서 과중한 취득세를 낸 건 억울하다라는 얘기인데 판례에서는 결국에는 가계약금이 여기 보시면 뭐 계약의 내용에 매매 대상 부동산의 위치, 면적, 대금 지급 시기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뭐 본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만 그게 특정되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냥 가계약금은 뭐 협약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본계약과 이제 법적 효력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제 납세자의 손을 안 들어준 이거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계약금은 웬만하면 조금 본계약으로 되기가 어렵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 양도소득세를 또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세율이 바뀌어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이제 지금 주택도 입주권도 다 70%로 되고 2년 미만일 때는 60%. 근데 분양권은 2년 미만이든 2년 이상이든 무조건 이제 66%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준공하고 이제 팔아라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좀 설명을 했던 거라서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아까 얘기를 드린 건데 이제 장기 보유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데 국가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주는 거. 원래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곱하기 8%를 해주는 건데 이제 거주랑 보유랑 각각 4%씩 나눠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해준다.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고요. 그다음에 이게 문의가 조금 많았던 부분이긴 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우리 원우님들은 잘 사셔가지고 주택이 많으셔가지고 그런가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조금 간략하게 준비했어요. 뭐 너무 좀 디테일하고 사실은 들어가면 많은데 너무 이제 세세하게 사실 다 따져보긴 해야 되거든요. 일단 뭐 문제가 많지만 일단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1세대라고 하는 건 주민등록등본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한 세대라고 봐요. 근데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안 있다라고 해도 배우자는 같이 하는 한 세대예요. 그래서 뭐 배우자를 집을 옮겨 놓으면 뭐 비과세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뭐 요즘에는 안 하시겠지만 뭐 배우자가 뭐 따로 살고 있어도 같이 같은 세대로 본다는 거. 그리고 미성년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따로 살고 있어도 한 세대로 봐요. 그래서 뭐 만약에 뭐 부모님이 뭐 자식한테 줬는데 애가 아직 학생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부모님이랑 같은 세대로 봐서 주택수에 카운팅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자녀 중에 30세 뭐 이상이고 그다음 뭐 자기가 소득이 있고 하면 당연히 독립된 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민등록등본상 따로 돼 있으면 당연히 다른 세대로 보겠죠. 근데 이제 30세 미만인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한 경우에는 또 그 다른 세대로 봐줘요. 근데 결혼을 안 했지만 자기가 자기
뭐 먹을 거 챙겨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다면 그것도 다른 세대로 봐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생계를 같이 하는데 이게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게 경제적 독립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제 사실 판단을 하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실제로 이제 뭐 자녀랑 같이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근데 뭐 자녀는 뭐 30살이 넘었지만 뭐 그냥 부모님 자기 집은 뭐 임대를 주고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당연히 우리는 따로 돈 따로 쓰니까 다른 세대겠지라고 했다가 양도를 해보니까 주민등록상 같이 있으니까 당연히 세무서에서는 이게 과세를 해버렸겠죠. 2주택 이상으로. 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자녀가 실제로 내가 소득이 계속 있고 뭐 부모님한테 돈을 뭐 생활비를 타 쓴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카드도 각자 쓰고 뭐 차도 따로 있고 뭐 배우자도 따로 있고 뭐 한 집에 주민등록은 같이 돼 있지만 전혀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각자 별개 세대라고 입증이 되면 이건 별개 세대로 봐주긴 하거든요. 이런 그 예외 규정이 있긴 한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사실 자료를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그냥 마음 편하게 조금 떼놓고 양도를 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요즘에 국세청에서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국세신고 안내라고 보면 주택세금 백문백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 케이스별로 이럴 때는 뭐 어떻게 과세가 되나요? 이럴 때는 뭐 중과가 되나요? 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이제 질문별 케이스가 많거든요. 여기서 웬만한 건 다 좀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에서 1주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집 한 채가 1주택이잖아요. 근데 제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친구 어머님이 자기 이제 시집 가기 전에 부모님 집을 살 때 그냥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때 그냥 1% 정도를 그 딸 명의로 그냥 해준 거예요. 근데 뭐 엄마 집이고 이제 시집 간 지 오래됐고 까맣게 잊고 있다가 당연히 이제 본인 집을 파실 때 나도 1주택이지 하고 팔았는데 그 1% 지분 때문에 2주택으로 해서 과세가 된 거예요. 그런 슬픈 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국세청은 딱 빼도 박도 못하게 1% 뭐든 주택수로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2주택으로 봐요. 이제 근데 그럴 경우 이제 풀려고 하면 이제 뭐 명의 대여라든지 차명이라든지 이런 소송을 거쳐가지고 사실은 이 지분이 내 게 아니다라고 어머니한테 지분을 옮기고 내가 일체가 돼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겠죠. 뭐 시간이라든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혹시 이 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엄마가 뭐 모르게 뭐 이렇게 등기를 하시면 고맙겠지만 아무튼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챙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주택으로 보는 게 이제 오피스텔은 원래는 이제 건축법에서 주택은 아니거든요. 근데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 이제 중주택으로 봐서 주택수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폐가 같은 경우 막 사람들이 이제 뭐 농가에 아니면 시골집에 그냥 아무도 안 사는 폐가가 있는데 이제 본인은 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없어요라고 이제 1세대 1주택이라고 양도를 하셨는데 폐가가 있는 경우 이거는 주택으로 하는 경우 카운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세법상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폐가라고 하더라도 언제든 이걸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걸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공실이 되어 있더라도. 그러니까 완전히 막 지붕이 날아가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도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폐가도 주택으로 보니까 꼭 이제 1주택을 할 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하려면 취득해서 2년을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가 된다라는 게 기본적이에요. 여기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들어가면 2년 보유 플러스 2년 거주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이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이제 비과세 사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뭐냐면 이제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전에는
뭐 내가 여러 채 있든 이제 뭐세 주택에 의해서 뭐 과세되더라도 가지고 있는 그 양도 시점으로 봤을 때 내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면 뭐 비과세를 해줬거든요. 근데 너무 그렇게 막 3주택, 4주택 많이 가졌다가 또 2주택끼리 핑퐁핑퐁해서 비과세를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법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최종 한 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 1세대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게 되면은 그냥 취득기간으로 모으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 보면 A주택을 예를 들어 18년도에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19년 이후에 B주택을 취득을 한 거예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에 그 다음 집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새로 취득한 집에서 3년 이내에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3년 이내고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은 1년 이내에 종전집을 팔면 그 종전집을 비과세를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주거 이전의 자유가 뭐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자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의식주를 이제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 1년 이후에 B주택을 사고 B주택 취득한 지 만약에 뭐 1년 이내 혹은 3년 이내에 A주택을 팔았다고 하고 그리고 A주택의 보유기간이 뭐 2년 이상이면 조정 대상 지역이면 2년 거주죠. 그러니까 A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했어요.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나 1년 이내에 A를 팔게 되면 A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B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산할 때 실제로 B주택 취득기간으로 기산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A를 비과세 받았다고 하면 B주택을 이때로 취득으로 보고 다시 뭐 2년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A가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1년 이후에 사야 되는데 1년 후에 못 샀다든지 아니면 더 짧게 샀다든지 아니면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1년 이내 팔아야 되는데 3년이나 1년 이내에 못 팔았다든지 하면 A주택은 과세가 되겠죠? 2주택 이상이니까. 그러면 A주택이 과세가 되고 이 과세가 되면 B주택의 취득기간이 아까는 여기부터였는데 그게 아니라 A주택 양도한 시점에서 다시 기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부터 판 만약에 주택이 있고 과세가 되어 있으면 언제 팔렸는지 이거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지금 지금 그전에는 원래는 3년 이내 팔면은 됐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3년 이내에만 팔면은 비과세가 됐는데 이게 지금 바뀌어서 조정 대상 지역에 지금 2년이 됐다가 다시 1년으로 바뀌었거든요. 1년 이내에 처분하고 뭐 입주해야 되고 이렇게 뭐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분란이 많은 건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아직 이게 확정이 안 났어요. 이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이제 다주택자들이 최종 한 채가 되고 나서부터 비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러면 2020년 12월 31일에 다주택자였는데 만약에 뭐 팔아서 두 채만 남았을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받을 수 있냐? 했을 때 그전에는 뭐 예규도 나오고 국세청 해석에서 가능하다. 뭐 2020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샀던 거면 뭐 다 팔고 두 주택 남았을 때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면 당연히 비과세 받고 당초 취득일로 가는 게 맞지 라고 해석을 해줬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 한번 기사가 났어요. 뭐냐면 2021년도 10월 31일에 1년의 텀을 안 들고 만약에 두 주택을 산 거예요. 그럼 분명히 뭐 한 주택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기간이 기산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새로 2021년도 3월에 사고
그 중간에 걸 팔았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A씨가 남겠죠? 만약에 이게 지금 12월 31일이고 얘를 2021년도에 새로 샀어요. 샀다고 했을 때 얘를 팔아버리면 A랑 C가 일시적 2주택이 돼서 그 보유기간 뭐 1년 뒤에 사고 뭐 3년 이내, 뭐 1년 이내에 팔게 되면 이거는 비과세 되지 않나? 비과세가 되겠네. 왜냐면 법령에는 약간 애매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비과세가 됩니다라고 문제가 돼서 그러면 1억 원 이하짜리를 한번 사서 일시적인 주택으로 만들어서 양도를 하면 비과세가 되겠네라고 해서 상반기 엄청 많이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유권 해석이 지금 기재부에서 8월에 나와가지고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올스톱이에요. 세무사들한테 물어도 이게 해석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아마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뭐 리스크를 가지고 그래도 양도 차익이 너무 많이 난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죠. 왜냐면 워낙에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소송이 들어와서 단체 소송이 들어가면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됩니다라고는 지금 말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 사례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으면 기도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 A주택, B주택이 있으면 둘 다 양도가 되면 6억 원까지 내야 됐던 건데 만약에 뭐 차익이 뭐 4억 원짜리, 3억 원짜리 때. 근데 이 C주택을 1억 원짜리를 딴 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A를 먼저 팔아요. 아니면 B를 먼저 팔아요. 그러면 A랑 C 사이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세가 하나는 비과세가 되니까 확 줄죠. 실세를 내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지금 해석 사례가 아직 결정이 안 났다. 그러니까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빨리 해볼게요. 기타 세금은 이제 종부세랑 이제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랑 상증세가 있고 뭐 기타 뭐 창업했을 때 될 만한 팁이 있거든요. 뭐 하나라도 뭐 단어라도 알고 계시면 검색을 하셔가지고 찾아볼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종합부동산세는 뭐 아시죠? 뭐 3억 원, 6억 원 초과되는 분들 종부세 내셔야 되는 거. 근데 이번에 올해 법이 바뀌어서 원래 공동명의면은 그냥 각각으로 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공동명의라 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봐줄게 라고 했어요. 여기 해당되는 분은 지금 아마 배제 신고를 들어가고 있을 건데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지금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지금 혜택이 들어가거든요. 그때 보유가 5년 이상이나 15년 이상일 때 이만큼 20%, 40%, 50% 되는 거고 연령도 60세 이상 때 이제 세액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보유가 5년 미만이고 뭐 나이가 60세 이하라고 하면 굳이 1세대 1주택자가 손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6억 원을 종부세 할 때 공제를 해주는데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6억 더하기 12억보다 11억 작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데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고 하면 그냥 지금 공동명의 작년처럼 그냥 각각 내시는 게 더 쌀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투자소득 신설이니까 사실 상투연에서는 이게 중요하겠죠. 주식 뭐 얘기 많으니까. 근데 아직 이게 계산이라든지 뭐 세법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더 바뀔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은 5년간 2월 결손금을 공제해줘요. 내가 올해 2천만 원 손해 났으면 내년에 내가 2천만 원 이익 났을 때 상계를 해준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국내의 상장 주식에 대해서이고, 근데 기타 금융 투자는 뭐 상장 주식 외에 채권이나 뭐 투자계약 증권이나 뭐 집합투자기구 이익, 뭐 파생상품 이런 거는 그냥 5천만 원 공제 안 해주고 기본 공제 250만 원만 해줘요. 세율은 뭐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가 25%로 해주고 그리고 원전 징수는 금융회사에서 하고 5월에 내가 만약에 뭐 통산할 게 있다든지 2월
공제 결손금이 있다든지 하면 올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전에는 소액주주는 사실 상장 주식에 대해서 이익이 나면 뭐 과세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소액주주한테도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준이 아직 모호한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사실 뭐 상속세랑 증여세는 워낙에 얘기할 게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 공제만이라도 조금 알아가자라는 생각에서 했거든요. 일단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고 뭐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까지는 상속재산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사전증여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다를 수가 있지만 일단은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속세 내시는 분이 사실은 몇 퍼센트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리고 증여세는 10년간 동일 증여자한테 증여한 금액을 합산해서 증여세를 내고요. 증여재산 공제는 배우자는 6억 원. 그다음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 내 위거든요. 부모님, 할머니, 뭐 증조 부모님 이렇게 되고 그러면 10년 동안 5천만 원. 직계 비속은 제 아래 뭐 자식, 손녀, 증손녀 뭐 이렇게 되면 5천만 원까지. 근데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요. 그 친인척, 뭐 형제, 자매, 사촌, 뭐 1천만 원, 며느리는 1천만 원까지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창업자 팁입니다. 제가 빨리 하고 가볼게요. 일단은 중소기업 창업자 관련 팁인데 이거는 세금 부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일단은 K-스타트업에 가보시면 중소기업 창업자 관련해서 지원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뭐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제 회계 바우처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창업한 지 3년이 안 됐고 만 39세 이하인 사장님, 그러니까 뭐 대표님이나 사장님이면 세무나 회계 비용을 70%를 여기서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기장료 10만 원이면 7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난 3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뭐 부가세는 별도긴 한데 1년에 100만 원 한도로 해주고요. 최대 2년까지 해준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비대면 바우처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또 중소기업이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온 건데 ERP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교육을 그런 비대면으로 한다든지 이런 지금 서비스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걸 90%가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바뀌어서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원래 초반에는 4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무료 그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창업 지원 포털에 들어가면 이거 말고도 창업자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게 많으니까 자주 들어가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확인서나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는 게 있어요. 조금 뭐 본인 인증이나 이런 거 조금 귀찮기는 한데 만약에 이걸 받아 놓음으로써 혹시나 뭐 정부라든지 공단 쪽에 자기가 뭐 납품을 하거나 이렇게 신청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출할 때 대출 이자 감면에 해당되는 것도 있거든요. 혹시나 자기가 여성 대표라든지 중소기업 대표면 이런 걸 미리 받아두시는 것도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대출이 뭐 직장인분들은 사실 워낙에 우리 원우님들이 잘 나가시니까 대출이 엄청 잘 되세요. 근데 이게 딱 근로소득이 끝나고 내가 개업을 해요. 그러면 진짜 은행 칼같이 너 지금 버는 거 없네? 하고 다 자르거든요, 대출을.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일단 예비 창업자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예비 창업자를 위한 대출이라든지 보증을 해주는 게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먼저 좀 응용을 해봐야 돼요. 근데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는 이게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예비 창업자들은 이런 걸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감면은 뭐 창업 중소기업 감면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업종 요건이랑 지역 요건이 있는데 뭐 창업을 하게 되면 뭐 3년간 뭐 50% 아니면은 뭐 청년이면 뭐 100% 감면되는 세액공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보시고 또 하나는 위기지역 창업 감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뭐 군산, 뭐 울산 동구, 진해, 고성, 거제, 통영, 뭐
목포 이런 데서 창업을 하게 된다. 지금 코로나랑 아니면 뭐 지금 중공업이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생겼는데 5년간 100%를 감면을 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업종 요건이 있긴 한데 그리고 멀어서 여기에 개업을 해서 일이 될 것 같지 않으면 할 수는 없지만 뭐 통신판매업이나 정보통신업도 가능을 하시니까 혹시나 창업을 할 것 같으면 이것도 한 번은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도 한번 공제가 되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사업소득자들 팁은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컨설팅으로 하시는 것도 같은데 고용증대 세액공제라고 해서 상시 근로자를 내가 더 고용을 많이 한 거예요. 많이 해서 상시 근로자 수가 뭐 작년 대비 늘었다라고 하면 1인당 뭐 700만 원, 청년이면 1,100만 원, 지방은 770, 1,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줘요. 물론 한도가 있지만. 뭐 그렇게 해주니까 뭐 고용 증대를 했다 하면 세액 공제를 챙겨 가시고요. 말고 이제 이거는 세금은 아닌데 청년 대일 채용 공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건 또 뭐 중소기업만 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뭐 내일 채용 공제를 통해서 근로자를 고용하면 2년 동안 근로자는 다녀야 돼요. 자기가 지원금을 개어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2년간 근속이 보장되죠. 그리고 사업주도 3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성실 사업자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이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랑 달라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그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고 자기 매출이 5억 원, 뭐 7억 5천, 뭐 15억 초가 되는 그런 큰 개인 사업자들은 이제 성실하게 확인을 했는지 이걸 내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전에도 그 근로소득자랑 동일하게 교육비, 의료비, 세공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사업자는 교육비나 의료비 세공제를 못 받는데 내가 수익 금액이 직전 3년 평균 수익 금액의 반 이상만 되면 돼요. 3년 평균 반 이상 되고 개실 전 2년 이상 경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년 이상만 했고 3년 수입 중에 50% 이상이고 그리고 내가 뭐 의무 위반한 게 없으면 교육비 세공제 되거든요. 우리 지금 학비 비싸잖아요. 학비의 15% 되시니까 의료비도 세공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물론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되지만 뭐 구하다 보시는 게 이거 검토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되면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장애인 공제는 뭐냐면 원래 장애인법에 따라서 장애인이면 인적공제 200만 원 추가로 받으시는 거 알 거예요. 네. 혹시나 뭐 가족 중에 아닌 비공공제 대상자 중에 돌아가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특히나 그래서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이제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런 분들을 거의 다 암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로 이게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가서 장애인 증명서를 떼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장애인법에 따른 장애인은 아니지만 장애인으로 봐줘서 장애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조부모님이라든지 뭐 병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이런 게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그에는 그래도 장애인 공제를 받으시라고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이에요. 간이 사업자랑 일반 사업자. 사업자 등록할 때 뭘로 해야 되죠? 이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저는 일단 제일 큰 건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환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냐면 이제 부가가치세는 매출에서 이제 매입 뺀 그 차익만큼 부가가치세 10%를 내거든요. 근데 내가 시설을 뭐 많이 해서 막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시설을 한 거예요. 그러면 생계산서를 다 받고 10%를 낸 거예요. 그럼 내가 첫 달은 당연히 뭐 매출이 없거나 더 적겠죠? 그러면 시설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10%를 환급 받으려면 일반 사업자로 내요. 근데 내가 시설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사업자 개시를 할 거다라고 하면 저는 처음에는 굳이 일반 사업자를 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차이가 물론 이제 가지 사업자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제조, 뭐 도매 사업자들이랑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전문직이라든지 뭐 의사, 뭐 변호사 안 되고요. 그리고 지역이 뭐 강남에 뭐 30평으로 임차를 하는데 그런 건 안 되겠죠? 그런 게 있고
근데 일반 사업자는 뭐 다 되고요. 그리고 매출 규모도 차이가 있어요. 뭐 8천만 원 초과되면 어차피 간이사업자가 안 돼요. 안 되고. 그다음 생계산서 발행은 간이사업자는 4,800만 원 미만은 안 되고요. 일반 사업자는 되고. 그래서 일반 사업자는 만약에 회사랑 같이 뭐 거래하는 게 많다고 하면 생계산서를 더 선호하겠죠, 거래처에서. 그런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로 많이 하시고요. 아니면 간이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고 의무는 간이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일반 사업자는 1년에 두 번을 하게 됩니다. 네, 혹시 한 가지만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걸 들고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조금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Q&A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뭐 다 못하긴 했었거든요. 혹시나 질문이 있으면 몇 가지 받고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봉주 원우님 안녕하세요. 회장님이시네요. 아무튼 이거 질문 봤는데 1세대 1주택 장특공제 요건 변경 보유 플러스 거주 40%가 개정 이전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사실 소급 적용은 아니고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 양도 시점으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팔게 되면 거주 플러스 보유로 보셔야 될 거예요. 네, 주택 질문이 많으시네요. 네, 김종철 원우님이 2년 보유가 아닌 2년 거주 의무가 있는 주택인 경우 2년 거주를 하지 않았을 때 과세 세금을 받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2년 거주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거주를 하지 않으시면 비과세는 못 받으실 거예요. 근데 다만 뭐 용도 변경을 해서 뭐 상가로 돌린 후에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걸 아파트면 지금은 임대가 안 되겠지만 뭐 임대로 돌린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 요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파트면 지금 장기 임대가 안 되시니까 조금 비과세는 일단은 안 되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는 한번 저랑 연구를 해보시죠. 김태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주택도 투자로 본다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지 사실 이거는 회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부동산은 불인이거든요. 근데 뭐 회장님 말씀 드리자면 1주택, 뭐 일시적 2주택으로 계속 돌리는 게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식사하셨죠? 저 회 먹으러 가고 싶어가지고요. 세무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강의 잘 네. 들었습니다. 그 다름 아니고 제가 강선임 원우님 안녕하세요. 네.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너무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이 인테리어를 한 아파트를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근데 인테리어를 한 비용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에서 조금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거 관련해서 혹시 정보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인테리어 같은 경우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냥 뭐 벽지 교체라든지 바닥 교체라든지 아니면 뭐 창틀 교체라든지 이런 유지 보수 같은 경우는 필요 경비로 안 돼요. 근데 아예 전체 통으로 인테리어를 싹 다 한다든지 아니면 보일러가 고장나서 보일러 교체라든지 아니면 샤시를 완전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이체 내역이랑 영수증 가지고 계시면 네, 양도소득세 계산하실 때 필요 경비로 공제 가능하실 거예요.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득 공제가 되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서 공제가 조금 되는 부분이네요. 네, 아마 검색을 아. 해보시면 양도소득세 그 필요 경비라고 쳐보시면 뭐 예. 샤시라든지 아니면 아. 인테리어 전체로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제가 되시거든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선영 원우님 말씀해 주셨는데 오피스텔 일반 임대사업자로 취득했는데 임차가 잘 안 될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고 1임사 말소 후 오피스텔 주택 전환해서 가져가 공제입니다. 1임사 폐지하고 주택 전환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제가 임대사업자는 정확하진 않지만 만약에 단기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으면 지금 단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동 말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 말소 되시면 뭐 그 전에 건 취직은 안 되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임대사업자는 세금면은 지금 혜택이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국세에 관련된 건. 그래서 그런 건 상관없는데 뭐 주택임대 등록을 만약에 지금 인사등록을 하셨다고 했으니까 구청에 하셨을 거잖아요. 그 경우는 이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만 좀 잘 챙겨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영대국밥 반가워요. 이거 1세대 부부 각각 1주택 시 비규제 분양권 한계 유지가 가장 아름다운 부자 비법 아닐까요? 역시 부동산 부자는 다르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종기 원우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주택인데 오피스텔이 장기 8년 임대주택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8년 만기 전에 1주택 가능하게 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그게 있어요. 만약에 지금 오피스텔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있거든요. 거주주택 비과세가 뭐냐면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뭐 장기로 뭐 여러 채 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내 거주주택은 그 임대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내 거주주택이니까 내가 이걸 팔고 또 이사를 해야 제가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은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로 비과세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8년 돼 있으시면은 아마 유지를 하시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거주주택 비과세 부분이 해당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나중에 카톡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일반 임대사업자로 하셨으면은 뭐 구청이랑은 상관없겠네요. 그냥 주택 거주용으로 쓰고 있으면 주택수에 카운팅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김중철 원우님 마지막으로 상가년 임대수입 2,400만 원인 경우 일반 임대사업자 유리한지 간이사업자 유리한지 장단점이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 간이사업자면 4,800만 원 미만이면 그 부가가치세 최저한이라고 해서 지금 부가세는 안 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계속 뭐 간이사업자로 하고 계신다면 2,4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부분에서는 간이사업자를 유지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이득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 미흡한데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꼭 오프라인으로 다들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늦은 토요일 날 늦은 시간까지 강의 잘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법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를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다 정리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Q&A 시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세법은 절세는 그리고 디테일에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고, 각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이렇게 상담을 잘 받으시고 상황을 여쭤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각자 다른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답을 해주신 거 보면서 역시 이게 전문가 그냥 세무사는 다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느꼈습니다. 오늘 강의 열심히 준비해 주신 황정원 세무사님, 35기 황정원 원우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네, 만나요.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